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원래는 저희 이제 밴드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말 설명회인데요. 좀 콜라보로 이제 계속 좀 귀한 연사분들 모시고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지식팩토리의 윤하늘 대표님께서 마침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이 지금 한창 뭐 세특 내지는 수행평가 보고서 하느라 아이템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청해 듣고요. 준비하신 말씀 듣고 들으시면서 중간중간에 뭐 채팅창으로 뭐 질문들 남겨주시면 또 뭐 중간중간 혹은 뭐 후반부에 모아서 함께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최근 시사 이슈를 활용해서 진로별로 이제 학생부 세특 보고서 어떻게 주제를 잡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자 제가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김현 선생님 설명회도 많이 봤었는데, 김현 선생님 설명회 되게 정갈하고 깔끔하시죠. 거기에 비해서는 좀 지저분할 텐데 괜찮을지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내용 관련해서 저는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하는 편이라 좀 혹시 좀 정갈하고 압축적으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연합설명회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소개 한번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제가 이제 학원 경력으로 따지면 한 15년 정도 경력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컨설팅 그리고 입문 논술, 입문 면접, 그리고 뭐 의대 컨설팅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3년 전부터 제가 이제 지식팩토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비대면 진로진학 컨설팅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역할은 뭐 학원 강사로서의 역할도 있었고요. 군대 있을 때는 또 이제 그 서울 지역 모병관, 모병 과장을 역임을 해서 이제 그 인력 획득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관학교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로진학 컨설팅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뭐 전반적인 어떤 포트폴리오 구축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 컨설팅에 있어서 특히 이제 진로 탐색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접하게 됐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1점대 초반 아이들이 이제 서울대에 입학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죠. 아닌데 뭐 한 3.5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성균관대 공학계열이나 이런 쪽에 합격을 한다든지 일반고인데 서울에 있는 일반고 학생이 5등급인데 동국대를 합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확실히 이제 그 평범한 내지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입학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진로에 대한 어떤 구체화를 가지고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탐색 노하우라고 일단 시작을 할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버크만 진단 검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진로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MBTI라든지 또는 홀랜드라든지 이런 검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가 이제 진로진학 지도를 하면서 가장 좀 딜레마였다 내지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진로검사 따로 하고 그다음에 입시를 따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마음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로검사를 실컷 해서 진로 적성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진학을 할 때는 점수에 따라서 커트라인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입시 환경이 좀 많이 바뀌었죠. 이제 고교학점제도 시행이 될 거고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흥미적성이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대비를 함으로써 준비 자체가 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찾아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뭐 이게 뭐 입시에 대한 유불리뿐만 아니라 본인이 또 편안하잖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좀 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을 두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스트레스가 가장 덜한 상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내신이나 수능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야 되는 학생들이 좀 더 본인의 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기왕에 할 거 좀 더 재밌게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식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크만 진단 검사 통해서 저희가 적성하는 흥미를 좀 찾아내고 있고요. 뭐 각자의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MBTI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료 검사이면서 되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상당히 좋은 형태죠. 16가지로 딱 분류가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되거든요. 16가지로 분류를 하니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상당히 심플하고 보기도 좋지만 디테일하게 따지고 들었을 때 과연 인간 전체를 16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너무 단편적이고 딱히 진로를 설정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흥미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그냥 뭐 진단검사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MBTI를 갖다 너무 맹신해서 이거에 따라서 내 진로도 결정을 해야지, 이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홀랜드 같은 경우에는 버크만 진단하고 그렇게 크게 구조적인 차이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조금 더 약간 좀 다르다, 그 부분이 있기는 한데, 딴 것보다 버크만 진단은 저희가 할 때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정밀하게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 버크만 진단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한 내용들도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버크만 진단했을 때 몇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크만 진단이 기본적으로 4가지 컬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에 좀 행동이 강한 스타일, 추진력도 좋고 행동도 강하고, 그 다음에 좀 물질적인 부분들을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홍보, 영업, 마케팅, 인간 간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관리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시스테믹하게 뭐 수치 분석이나 데이터 누적, 그다음에 행정적인 업무 처리,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점을 가진 스타일들이 노란색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창의적인 예체능 유형도 있고 또는 기획적인 부분들을 많이 하는 스타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에 따라서 쭉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과학이나 뭐 숫자, 그다음에 사무, 그다음에 기술, 이런 쪽이 주로 보면 이과적인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설득이나 사회복지, 그다음에 뭐 문학이라든지 음악. 그러니까 초록색과 파란색 유형 자체가 인문 예체능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좀 편안하게 보실 수는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천 고교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추천 학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인과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과학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 학생의 지적 호기심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지적 호기심이 상당히 강하면서 그다음에 정성적인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아리까리 애매모호한 어떤 가치지향적인 그런 작업보다는 좀 더 물질적이고 또는 좀 더 계량적인 부분들을 선호하는 이 학생, 그러면서도 문학적인 부분, 즉 텍스트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감정 전달이나 공감대 능력이 상당히 좀 발달한 학생, 이런 학생들은 어디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광고 기획자나 창업가, 이런 식의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지표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 학생의 특징은 좀 체제 수능적이면서 과정이나 절차보다는 결과를 선호하고, 그다음에 디테일한 사례보다는 이론을 선호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광고기획자라고 하는 직업을 좀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덧붙이자면은 좀 더 데이터 분석에 집중한,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광고나 이런 부분의 기획을 할 때 단순하게 아이디어만 가지고 진행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소비자들의 니즈가 어디에 꽂혀 있는지,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연어 분석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 기획을 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2가지의 어떤 재능이 있다라고 봅니다. 수치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문학적인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 감정을 전달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광고 기획자를 포커스로 잡아주는 게 상당히 괜찮겠다. 그리고 유형 패턴 자체는 상당히 좀 일상적인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뭐 특목 자사고를 가거나 뭐 일반고를 가거나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다라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본인의 특기 역량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절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제 몇몇 가지 유형을 갖다 좀 살펴보면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적 호기심이 상당히 크면서
그다음에 문학적인 텍스트 능력, 감수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갖다 다른 사람에게 설득을 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감정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음감도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없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야외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낮죠. 이건 야외에서 본인이 몸을 쓰는 직업을 과연 고를 것이냐에 대한 질문인데, 이 학생은 직업적으로 몸 쓰는 거 상당히 싫어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자연공학적인 부분들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과형보다는 문과형에 가깝다. 문과 예체능형에 가깝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학생의 어떤 형태 보니까 직접 소통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는 편이고, 그다음에 관계지향 중심적이에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 간의 네트워크하는 거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끼리끼리 모여서 뭐 모임을 조직한다든지, 특히 이제 팀 프로젝트 수업 이런 부분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특징을 추출해 볼 때 혁신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결과를 선호하면서 이론 또한 선호하는 편이다. 그래서 이 학생이 갈 수 있는 직업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방송 PD나 영화 감독 쪽을 상당히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PD나 영화 감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음악적인 요소와 미술, 영상적인 요소를 같이 결합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학 부분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또는 컨텐츠에 관한 부분을 상당히 좀 연구 개발하는 데도 재능이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방송국에 들어와서 방송 PD를 하거나 또는 영화 감독을 하거나 이런 쪽에 상당히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과 같은 경우에 뭐 언론홍보학과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연영과를 가서 그런 식으로 가도 되기는 하겠죠. 그리고 이제 추천고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은 되게 액티브한 친구예요. 상호 소통을 하고 친구들끼리 어떤 팀플레이를 하고, 특히 학교에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상당히 활용을 잘할 것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고교 유형은 일반고보다는 특목 자사고를 추천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액티브한 친구가 사실 일반고를 가게 되면은요, 내신 관리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신 자체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학습에 대한 습관과 생활 태도를 가지고 이제 내신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액티브한 그 측면을 잘 살려서 특기자 전형이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추천이 되고요. 그래서 비교 역량을 봤을 때 비교과가 가장 큰 역량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수능의 재능을 보일 수 있고요. 교과가 어떻게 보면 가장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 라인이 되게 선명하죠. 어떻게 선명하냐? 빨간색, 노란색이 위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문과보다는 이과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몇몇 개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자, 일단 기업 적응성 같은 경우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기업 적응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레포트 자체가 이제 취업이나 전직 재취업 이쪽으로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서 그렇지, 요걸 해석하면은 충분히 학업에도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특히 이제 조직에 좀 적응 못하는 애들, 그러니까 시키는 거 잘 안 하는 애들, 말 잘 안 듣는 애들, 이런 애들은 기업 적응성이 되게 낮아요. 근데 기업 적응성이 높다는 얘기는 기존의 관습대로 또는 권위로서 억눌렀을 때 충분히 권위를 수용하느냐에 대한 태도도 분명히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상급자가 뭔 일을 시켰는데 내가 하기 싫다, 안 하는 친구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액션을 취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체제 수능적이다. 체제 수능적이다. 그러니까 그 체제에 반발하기보다는 좀 말을 잘 듣는 편이다. 근데 상당히 좀 권위적인 특징이 좀 드러나고요. 그다음에 과정과 절차를 따집니다. 한마디로 뭐냐, 권위적이고 과정 절차 따지고, 이거 뭐예요? 꼰대 기질이 좀 다분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사례를 선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친구의 특징은요, 지금 공부를 좀 한다는 학생들이 야외 점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한마디로 몸 쓰는 직업을 상당히 꺼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적절히 권위적이에요. 근데 의대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되게 권위적이잖아요. 구조 자체가 되게 권위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야외 몸 쓰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특히 외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열 몇 시간씩 막 그 수술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몸을 쓰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기 보면 예체능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낮게 나오고 그다음에 설득과 사회복지처럼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상당히 낮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기술 전문직이어야 상당히 삶이 편안해져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성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외과의사 쪽으로 가도 되고요. 만약에 성적이 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공대 쪽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천하는 직업은 외과의사.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의예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의사들 중에서도 뭐 외과, 내과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처럼 야외 점수가 높은 친구들은 충분히 몸을 쓰는 외과 쪽으로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추천고의 유형은 이 친구는 뭐 당연히 외고나 국제고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영재고 가고 가기에는요 조금 아리까리해요. 왜 그러냐면은 영재고 가고 가는 애들은 또 패턴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상당히 체제 수능적인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영재 과고에 가는 그런 애들의 똘끼가 좀 부족해요. 영재 과고 가는 애들은 좀 똘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 친구는 영재 과고보다는 자사고나 일반고를 추천하는 편이고요. 전형 자체도 이제 학생부 종합이나 수능 정시 전형을 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술보다 숫자가 높고요. 그다음에 과학보다 사무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가방끈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이 되게 높은 친구들은 되게 집중적으로 뭔가를 계속 공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되게 좀 심도 있게 공부를 길게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좀 보이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과학이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빠르고 굵게 공부를 끝내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본인이 쭉쭉 이어져 나가는 여러 가지 직업들을 선택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숫자가 가장 높다는 거는 사실 숫자나 사무가 높은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케이스가 사실은 상경이나 법학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나 사무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거기에 기술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저는 이 친구한테 이제 상경계를 좀 추천을 할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생활양식도예라고 해서 요 스타일을 보면은 노란색이 좀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색은 시스테믹한,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그러니까 되게 이 노란색에 몰려있는 학생들은 되게 이상적인 어떤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학문들에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현실의 티끌이 묻지 않는 아이디어란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공인회계사나 재경직 공무원 쪽을 좀 추천을 하고요. 추천학과는 수학과나 통계학과. 그리고 이 친구의 가장 큰 강점은 뭐에 있느냐? 내신에 있을 겁니다. 상당히 루틴한, 체제 수능적이면서도 되게 좀 되게 크리에이티브하다기보다는 뭔가 꾸준한 그런 형태의 특징이 선보이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특목 자사나 이런 쪽보다는 일반고를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영재학교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이런 순위들이 나오거든요. 영재학교 애들은 일단 몸을 잘 쓰지 않습니다. 야외가 가장 낫습니다. 그리고 음악, 문학이나 이런 예체능 분야, 그러니까 기능만 돌아가면 되지 기계가 굳이 예뻐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디테일하게 그 학생들의 어떤 희망 진로를 구분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의 차이점도 나타나고요. 특히 문학, 예술, 디자인, 방송 쪽으로 가는 친구들은 또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은 왜 그러냐면은 영재학교 가는 아이들의 일단 라인이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안에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 안에서도 이렇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고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든지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좀 주의 깊게 보셔서 이 학생, 본인의 자녀의 어떤 진로적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학생이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좀 옆에서 많이 지도를 해주시면은 이 학생이 그래도 좀 스스로 뭔가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좀 토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인 직업군을 이제 탐색을 할 때, 뭐 직업군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의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핫하죠. 그래서 진로를 이렇게 정합니다. 의사. 근데 이게 뭔가 허전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보나마나 생명과학만 주거라 할 거예요. 네, 생명과학에서 뭐 세포 내지는 뭐 장기, 네, 장기 이식, 암세포 어떻게 박멸할까 뭐 이런 식으로 네, 계속 레포트를 쓸 겁니다. 네, 내지는 이제 코로나 터졌죠. 네, 그러면은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네, 크리스퍼 유전자까지 많이 나오겠죠. 네, DNA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 네, 바이러스 증식 어떻게 되는지 나올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그렇겠죠. 세균배양 해가지고 뭐 그런 어떤 실험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눈에 빤해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나오느냐, 왜 눈에 빤히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차별화되지 않은 포트폴리오가 나오느냐, 이 직업 선택이 되게 세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저희는 이제 세 단계로 좀 더 구체화를 시키거든요. 의사, 그냥 의사가 아니라 어떤 의사냐, 영상의학과 의사. 이러면은 뭔가 좀 하는 게 달라지죠. 왜? 영상의학과 의사는 진료를 안 보거든요. 모니터만 쳐다봐요. 그리고 병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기계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해요. 그리고 영상에 대한 분석 능력도 필요하죠. 그러면은 영상의학과 의사가 되면은 결국 뭐 CT, MRI 내지는 뭐 엑스레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각 질병마다 어떤 식으로 엑스레이, CT, MRI의 특징이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 좀 더 구체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어떤 식으로?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에 특화된 그런 영상의학과 의사가 될 거냐. 자, 만약에 딥러닝 기술 기반의 영상의학과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영상의학 같은 경우에 지금 왓슨 나왔죠. 왓슨이 이제 그 엑스레이나 이런 어떤 진단, 그 사진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이게 암에 걸렸다 안 걸렸다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왓슨을 개발한 사람이 우리가 정확도가 의사들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곧 밥숟가락을 놓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 의사들 중에서 이제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어떤 그 원격 의료 세상이 왔을 때 그것을 기획하고 진단 도구를 만드는 그런 의사들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딥러닝 기술 기반의 영상의학과 의사가 되면은요, 일단 추가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가게 되면 꼭 생명화학을 해야 된다라고 고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딥러닝 기술 기반이 되면요, 물리가 들어가요. 그리고 수학이 딥하게 들어가면서 선형대수를 배워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나 물리 쪽을 딥하게 가면서도 의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묘한 테크트리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신이 잘 나오면 어떨까요? 그냥 의대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잘 나오지 않죠. 그럼 어떻게? 딥러닝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의료공학 쪽을 잡고 기계공학과를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딥한 내용들, 그러니까 직업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군이고 그리고 어떤 기술을 활용하는 그 직업을 선택할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하게 되면은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도 구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플랜 B를 세울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그럼 마케터도 마찬가지죠. 그럼 뭘 팔 거냐 이겁니다. 마케터들이 하는 거 다 뻔하잖아요. 뭘 팔 거냐? 스포츠를 전문으로 하는 마케터. 그러니까 요새 스포테인먼트라고 해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보낸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사고 학생인데 2점대 후반인데 걔가 서울대 경영학과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걔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뭘로 갔냐? 스포츠 마케팅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를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스포츠 전문 마케터 요거는 좀 밋밋하죠.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할 거냐? 데이터 분석 기반의 스포츠 전문 마케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댓글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각 팀별 선호도를 파악할 수도 있을 거고요. 특히 구단에서 뭔가 굿즈를 판매를 할 때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가장 많이 팔릴 것인가, 이런 부분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스포츠 선수들의 어떤 기록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선수가 나중에 역량을, 잠재력을 폭발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도 결국 데이터 분석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역시나 수학 기반으로 하면서도 경영학과 쪽을 타겟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스포츠 레저학과나 이런 부분을 또 타겟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과 범위가 확 넓어진다는 그런 장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통번역과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 외대라든지 이런 쪽에 통번역과가 있죠. 근데
통번역도 이제 어떤 언어, 프랑스어로 할 거다. 그러면 이제 프랑스어, 그다음에 프랑스 문화, 프랑스 소설 뭐 이렇게 이제 막 그게 많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또 뭘 배워서 할 거냐? 언어 인지과학 기반의 프랑스어 통번역가.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교대 테크트리도 나와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인지과 언어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이 언어 학습에 대한 장애물, 그것들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언어 학습을 하게끔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플랜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요, 결국 교육학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단순하게 뭐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뭐 영어도 가능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언어 인지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컴퓨터 공학이나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이제 자연어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과도 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진로들을 잡아줌으로써 확장도 가능하고 플랜 B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뭐 창업을 한다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창업한다 그러면 예전에는 항상 경영학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기술 창업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공대 가서 창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업을 한다? 그럼 뭘 창업을 할 거냐? 나는 교육 산업에 있어서 에듀테크를 만들 거다.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만들 거다. 그러면은 뭐 교육 하는데, 교육이라면 대체적으로 볼 때 떠오르는 게 뭐 이러닝 이런 거밖에 잘 생각을 못 하세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강의 틀어주고, 돈 받고, 그래서 그 서비스 제공하고 이런 쪽인데, 좀 더 구체화를 시켜서 뭐 자연어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 전문으로 해서 뭐 맞춤형의 진로진학 컨설팅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에듀테크 창업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자연어 분석이라고 하는 기술 기반 들어가죠. 에듀테크니까 교육학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컴퓨터 공학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산업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경영이나 경제적인 지식도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 뭐 의사, 마케터, 통번역가, 창업가, 다들 일상적으로 알고 계신 직업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2단계만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상당히 좀 차별화된 포트폴리오가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로에 필요한 학과 탄생인데, 이게 생각보다 잘 모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게 또 점수에 몰려가지고 희한하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진로는 동물 구조 전문가 해가지고 동물에 관한 내용을 계속 집어넣는데, 이 친구가 어디를 가느냐, 지원을 축산학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닐 것 같죠. 실제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구조 전문가는 동물을 그야말로 구조를 하는, 동물을 사랑과 애정으로 보듬어야 되는 그런 전문가들인데, 축산학과는요 동물을 사물로 보는 거예요. 음식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학생부 채우는 내용 비슷해도 방향성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방송계통이다라고 하면 다들 언론홍보학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연대 방송국에 맨 처음에 대학 다닐 때 연대 방송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후배님들이 상당히 좀 방송국에 많이 계신데 신문방송학과 출신 언론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닌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어문 계열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자 같은 경우에 사회과학대 이쪽이 좀 더 많으시고, 그다음에 PD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폭이 넓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친구가, 후배가 껄렁거리면서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랩을 하겠다고. 막 랩하면서 막 랩 동아리 뭐 거기서 껄렁껄렁 하면서, 옷차림도 랩하는 애들은 되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길래 제가 걔를 보면서, 아이고 저 자식은 커서 뭐가 될까라고 해가지고 봤더니 커서 골목식당 PD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 후배니까 걔는 이제 신방과 나왔어요. 걔는 신방과 나왔고, 걔 말고 나머지 대다수의 어떤 분들은 상당히 언론홍보학과하고는 상관없는 과를 나오셨어요. 근데 언론홍보학과를 제가 좀 추천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가성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언론홍보학과 같은 경우에 커트라인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받는 혜택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 갈 때는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저기 예전에는 신촌에 보몬 아카데미라고 있었어요. 그 전현무 선배도 거기를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아는 YTN 기자였던 그 선배도, 기자하고 있는 그 선배도 거기를 나오셨거든요. 되게 유명한 방송인 육성 학원입니다.
거기를 가시면 오히려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굳이 언론홍보학과를 가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커트라인은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뭐 기여하지 못하는 학과들이 몇몇 군데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호텔 경영학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호텔을 경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딱 태어나서 눈을 떴는데 아버지가 이건희 정도 돼야 돼요. 그러면 신라 호텔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눈 떴는데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셔야 되죠. 그래서 뭐 호텔 경영학과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호텔을 경영할 수 있다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진로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호텔 경영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경영학과를 한번 선택을 하시는 게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리고 뭐 경희대나 뭐 세종대 같은 호텔 경영 쪽이 있죠. 근데 호텔 경영보다 경영학과가 커트라인이 조금 더 낫거든요. 그러면 굳이 고생해서 호텔 경영을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럴 거면 오히려 학교를 높이거나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다음에 컴퓨터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다들 컴퓨터가 앞에 있으니까 컴퓨터 공학과라고 생각하시지만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전혀 이런 걸 배우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이나 서버 관리하는 거 뭐 이런 걸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자전기나 또는 기계공학이나 이런 쪽을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최적화된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 대상이다. 이 부분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별로 했을 때 제가 뭐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말씀씩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제 시사 이슈로서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대다수가 이제 인공지능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세요. 특히 이제 인공지능 이퀄 머신러닝이고 그게 곧 딥러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특히 이제 알파고가 나오면서 알파고의 학습 방식 자체가 이제 딥러닝이었기 때문에 딥러닝이 곧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 엄연히 다른 내용입니다.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요, 사실은 상업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 능력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하면 다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도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가 되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규칙 기반 시스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규칙에 대한 알고리즘을 구성을 하고 결과값을 내는 경우가 많고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이 규칙 알고리즘을 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정답, 문제에 대한 정답, 문제에 대한 정답.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 그러니까 개 사진 갖다 놓고 이게 개야. 자, 그 다음에 다른 개 사진 갖다 놓고 이게 개야. 이렇게 계속 학습을 시켜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처음 보는 개 사진이 등장을 해도 얘가 얘를 개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딥러닝.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결과값은 개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딥러닝이죠. 그래서 요새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경우에 결과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설할 수 있는 explainable AI라고 해서 그것을 왜 이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붙이는 그런 기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응용 분야는 상당히 많죠.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공장이라고 해서 공장에 여러 가지 불량품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걸러내는 그런 기술들과 결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같은 경우 핀테크 관련된 내용들도 상당히 많고 지금 주변에도 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운송 및 물류 이런 쪽에서는 주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무역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장벽을 넘어서 뭔가 인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상호 인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일반 서버로 할 때는 이게 조작 가능성도 있고 신뢰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이러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더리움 아니면은 비트코인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들이 다른 쪽에 응용되는 경우도 많고 제가 아는 이제 동생 그 세브란스 부교수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거는 그 약제 연구를 갖다가 그러니까 AI 약제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내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AI가 자동적으로 이제 약 처방을 하는 그런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 활용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제 딥페이크입니다.
사진 하나만 있으면은요, 그 웃게 할 수도 있고요, 울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소리도 같이 나오고요.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게 한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제가 처음에 이 기술을 봤던 게 2018년, 2018년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초창기에 제가 딱 봤을 때 이거 포르노그래피의 새 장을 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딥페이크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기술의 어떤 원리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신경망을 이용해서 이제 기계학습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학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좀 더 정교해지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본 베이스는 모두 수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이제 그 어도비가 이제 포토샵, 그 다음에 뭐 일러스트 만드는 회사죠.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보코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20분 정도 연설 음성 파일이 있으면은 음성도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계속 정교해지고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질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나쁜 것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딥페이크의 원리를 갖다가 활용해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더미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뭐 가짜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서 이제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 알고리즘 중에 이미지 패턴 매칭 기능을 활용해서 진단용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의료 정보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공유하는 것을 되게 꺼리기 때문에 샘플 자체를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요걸 갖다 더미 데이터로 자동으로 생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제가 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구절절 떠들었을까요? 이게 다 세특 주제란 얘기예요. 그러면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 요거 보시면 아까 영상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어떤 주제로 세특을 짜야 되는지가 조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지도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딥페이크의 어떤 원리와 활용을 통해서 이게 의료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추후에 또 이걸 발전시켰을 때 어떤 의료 데이터를 확보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학적으로 좀 더 딥하게 들어갔을 때 이 딥러닝이나 이런 부분 할 때 기본적인 어떤 구조들이 이제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계는 0, 1 두 가지 디지털로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일차함수 여러 개를 만들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로직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선형함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들을 확보를 하고요. 이런 선형함수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지면서 결국에는 우리도 그 과정을 알 수 없는 복잡한 신경망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 쓰는 이런 신경망 구조를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DN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어느 일정 단계가 넘어서고 나면은요, 어떤 변수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웨이트들을 어떤 값으로 채우는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부분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접근을 하다가 이제 한번 해보자, 어떻게 나올까 이런 식으로 개념이 좀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DNN과 같은 딥러닝에서 쓰는 여러 가지 신경망 구조, 이게 다 수학으로 되어 있고요. 이걸 나중에 그래픽이나 이런 쪽으로 적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한 세특을 쓸 때 이런 내용들을 다층 퍼셉트론에 관한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좀 더 함수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키고 그렇게 해서 선형함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소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자체를 좀 더 다채롭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서울의대 학생부 합격한 학생의 어떤 학생부에서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간 적이 있었죠. 뭐냐면은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직접 들어가서 여러 가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결국 이제 예측을 위한 도구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딥하게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격 의료도 이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뭐 의사들의 진료를 받는다라고 기본 개념은 그런데 이게 조금만 딥하게 들어가면은 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디지털 측정 단말기가 있어서 건강 정보에 대한 판독이 필요해요.
그래서 혈압이나 혈당, 맥박, 뭐 체지방, 청진기, 뭐 심전도 이런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투약이나 복약 지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번에 코로나가 되면서 조금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약국 어플, 비대면 약사 어플이 조금 확대 어느 정도 좀 활성화된 측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병원도 안 받아주고 약국도 갈 수가 없고 자가격리가 돼야 되는 상황에서 약이 있어야지 좀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대면 약국 진료에서 약을 배달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있기는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원격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또 귀신같이 알아낸 회사가 바로 삼성이었죠.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삼성 바이오메디칼이 사실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고요. 미래 전략 사업으로 이 부분을 상당히 좀 딥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이 계속 이루어져 있고 있는데 결국 이제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자율적인 방식의 AI 형태로 진화 발전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소형화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학과라든지 물리 베이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생명과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반도체에 관한 내용은 이제 물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기계잖아요. 근데 사람은 지금 생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계하고 생체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체내 심었을 때 협착이 일어나서 이게 뭐 좀 부작용이 일어난다든지 또는 이게 어떤 인체와의 호환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딥하게 활동 보고서에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기술들이 또 좀 더 세상을 윤택하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그럼 아이디어 개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활동 보고서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타나 있는 출시되어 있는 스마트워치는요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제 심전도 그 혈압에 대한 내용만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의료법이 상당히 좀 빠듯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마트워치가 보급이 되고 여기서 심전도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게 또 의사들한테 전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원격 진료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동네 병의원들이 전부 다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때문에 지금 의료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더디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잡아서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진료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법적인 논란을 정리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어떤 사업 수익성 자체를 따져볼 수도 있을 거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원격 의료가 되고 영리병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까지도 확장을 해서 한번 접근이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의료공학이나 어떤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런 스마트워치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슈를 잡아서 세특의 활동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애플워치가 이제 그 혈압을 측정하는 방식과 갤럭시 워치가 혈압을 측정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술적인 차이를 분석해내는 어떤 보고서를 한번 작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물질을 식별하는 이제 라만 분광법. 그럼 이런 게 등장하면 뭐예요? 열심히 구글에서 리서치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연구 개발 보고서를 한번 측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문제들. 애플 같은 경우 애플워치를 출시를 했을 때 심전도 기능이 미국에선 승인받아서 활용되는데 국내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의료법에 대한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세특 주제가 막 계속 나오죠. 확장을 시키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압 측정에 대한 원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특 주제나 그런 어떤 책으로 좀 더 심화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선형 다항식 뭐 이런 게 나오죠. 그 리니어의 개념이 아마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을 접근하다 보면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미리 정리해서 들어가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주제를 갖다 달리해 봤을 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3일 만에 수도인 키이우가 함락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았고 지금 북부 전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뭐 우크라이나 쪽에서 밀어붙인 상황이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부하고 남부 쪽.
특히 러시아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남부 쪽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항상 예전부터 지금까지 부동강 획득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었죠. 그래서 지금 크림반도를 갖다가 병합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흑해와 지중해로 뻗어나가는 그 라인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크림반도 자체에 상당한 그 관심을 많이 기울였었고, 내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보다는 중요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러난 부분들이 러시아의 어떤 군수 지원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상당히 러시아면은 세계 2위의 어떤 군사 강대국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하나를 갖다가 점령하는데 상당히 많은 역량과 시간을 투여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그 어떤 보급의 문제 때문에 많은 그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뭐 러시아에서 이제 푸틴이 연설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퇴각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확전하겠다는 얘기도 전혀 없었죠.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기에 이건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그런 식의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일단은 이제 이 전쟁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는 반도체가 이제 원재료 자체가 이제 수급이 불안하면서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컴퓨터 부품이나 이런 가격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수요가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 특히 정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산업 구조 자체가 사실 여기가 뭐 그렇게 선진국이지는 않잖아요. 전통적으로 예전에도 시골 깡촌 수준이었고,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산업적으로 되게 발전한 국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로 원자재나 자원을 팔아먹고 사는 부분들이 꽤 큰데, 특히 이제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원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소재 품목들, 네온가스나 크립톤, 크세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수입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석유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좀 등장을 하고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새 기름 넣을 때 보면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면제를 했죠. 그 비율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죠.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미치는 영향, 세금을 늘렸을 때, 줄였을 때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이제 휘발유나 이런 석유 가격을 가지고 한번 판단 내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제 자원 문제들. 그래서 자원에 대한 수입이 되지 않음으로써 우리의 어떤 수급 불균형이 우리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제 자원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것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등장을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사실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특히 미국이 다른 나라 때릴 때 보면은 상당히 많은 무기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이 보면은 되게 최첨단 어떤 기술들로 중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토마호크 미사일 올려놨는데, 이 토마호크 미사일 가격 하나가요 거의 한 130만 달러, 12억, 13억 뭐 이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대당 12억, 13억. 저기 지금 요새는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그렇게 사기는 힘들죠. 서울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한 채가 저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격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내용들도 상당히 좀 많아요. 뭐냐면은 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날아가기도 해야 되고, 그럼 발사체, 추진체 이런 거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GPS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지면을 따라서 GPS 따라가다가 목표물을 가지고 정밀 타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죠, 뭐 50cm 안에는 들어간다. 목표 지점이 있으면 50cm 안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 정밀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정밀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제 드론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대전차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스팅어 미사일, 그래서 지대공 미사일이죠. 요거는 그래서 이런 어떤 무기 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학적인 내용들, 특히 이거는 이제 순항 미사일인데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
탄도미사일을 갖다 쏘면은 요게 좀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대기권까지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요거가 이제 터지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하진 않지만 파괴력이 상당히 큰 그런 무기들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게 이제 물리학적으로 포물선을 그리는 기술들, 추진체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엮어가지고 같이 이제 세특 보고서에 넣는다든지 또는 뭐 드론 같은 경우에도 항공기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추가할 수도 있고요. 특히 여기 발사체나 아니면 폭발물과 관련된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화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재를 그냥 흘려서 넘기지 말고 하나하나 잡는 대로 잡으면 잡히는 대로 그 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국방학과 있죠, 고려대학교에. 이런 이슈들은 상당히 사이버 국방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세특 보고서나 이런 거 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며칠 전부터 이제 개업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110대 국정과제라고 해서 과제들을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과 관련된 이슈가 5개 내지 6개 정도 있었고요. 그 부분을 살펴봤을 때 지금 대학에 대해서 자율성을 좀 많이 부여하는 방향으로 분명히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자사 특목 뭐 이런 쪽을 폐지하는 기존 이전 정부의 어떤 정책과는 좀 달리 자사 특목 외고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숨을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겼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은 대학 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부분들인데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선후회 간의 투자 유치나 어떤 자금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잘 돼 있는 편이고요. 특히 한양대라든지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학교에서 전폭적으로 이런 창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대학에서 이게 이슈가 되고 학교에서 이걸 주력을 하고 되게 관심을 높이고 있다. 그러면 입학 전형에서도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대다수의 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창업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예측하는 부분들은 미래 사회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운영되는 그런 세계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창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거창했거든요. 절차도 복잡하고. 근데 법인 등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플랫폼 서비스도 나왔고요. 그래서 법인 하나를 만드는데 그렇게 큰 노력이나 많은 돈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세한 사업,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조만한 사업들이 들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쫙 이렇게 연속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산업 구조가 좀 재편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생태계의 활성을 위해서 대학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서포트하면서 동시에 대입 상황에서 그것을 그 과제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학생들이 준비할 때도 이런 창업에 대한 내용을 포커스를 가지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런 창업에 관련된 아이템을 좀 익숙하게 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뭐 청소년 비즈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하면은 비즈쿨 학교로 선정이 되면 동아리 운영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정부 지원 사업 통해서 저도 이제 그걸 받았거든요. 저는 이제 청년 창업 상한학교라고 해서 정부 지원금을 그때 1억 2천 정도 그렇게 받아서 저희가 창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청소년들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생 창업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등학생 때 이런 창업에 대한 경험이 있다든지 자신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업화를 시킨다든지 이러면은 학생부 종합에서 상당한 가점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대한민국 청소년 온라인 창업 경진대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돈은 얼마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좀 키워나간다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발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사업을 바라보는 안목도 키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들도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를 하나 알려드리면요.
저 코로나 나우를 딱 보고 그걸 중학생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딱 듣고 저는 되게 궁금해진 게 이 학생들은 과연 학교를 어디를 갈까? 그게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그 어떤 사이트가 여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사이트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그 대표적인 사이트가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중학생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이걸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들이 볼 때 상당히 좀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되게 편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상당히 좀 빠른 시간 안에 만들기도 했었고요. 근데 뭐 여기서 밝히는 바와 같이 어플리케이션 만드는데 상당히 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다. 왜냐 한 번도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고 얘네들이 이제 광고나 이런 부분을 또 붙여놨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수익을 소방관 복지 처우를 위해서 뭐 마스크를 구매를 해서 그걸 갖다 기부를 하는 그런 행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꿀꺽 먹는 것보다 훨씬 값진 일을 했고요. 왜 제가 훨씬 값진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이 나중에 이 학생들이 벌어들일 돈에 비하면 정말 푼 돈일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역량을 그렇게 키워가지고 이제 결국 대입에 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이미 만들어 놨다는 데 있어서 이 학생들은 일단 뭐 대입 자체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서비스로 론칭을 했고 수익을 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학생 때 그렇게 했다. 그러면 대학 교수들이 볼 때 이게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학생부나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을 겁니다. 분명히 대학마다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뭐 분석을 따로 했다거나 아니면은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 왔다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있는 데이터를 수집 강화하는데 그 역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API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있던 걸 갖다가 더 가공해서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구조 개편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창업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멀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결국 창업을 한 거나 매한가지죠. 어쨌든 뭔가 서비스를 했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니즈를 충분히 충족을 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도 났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학생들은 뭐 창업, 기술 창업에 대한 내용으로 서포트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뭐 간단하게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주로 진로 진학 관련해서 연관관리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김현 선생님도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스타터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어드밴스드, 프리미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버크만 진단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진로 탐색을 앞두고 있는 중1, 중2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진로를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지금 정말 갈피를 못 찾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한번 테스트 받아보시면은 상당히 만족감 있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목 자율고로 진행하는 경우 그리고 일반고로 진학할 경우가 상당히 좀 경우의 수가 다르죠. 특목 자율고 같은 경우에는 비교과나 내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특히 비교과 관리 쪽으로 많이 갈 거고요. 일반고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청학습 관리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미리 선점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컨설팅은 저희 두 분께서 진행을 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국제어학, 인문사회, IT, 자연공학 네 가지로 이제 어드밴스드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각 전공마다 담당하시는 컨설턴트 분들이 따로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의학계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아까 보셨다시피 그런 진로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거기에 맞는 활동들을 추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장기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질문하실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질문거리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혼자서 막 떠들다 보면 또 질문이 하나씩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주로 보면 이제 김현 선생님이 이제 진행하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보다는 지금 막상 세특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이제 뭐 학생들이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계속 분량이 줄어들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한정된 분량 안에서 그리고 자기소개서도 없앤다 그러지 뭐 이러니까 이것들을 연결해서 압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특 주제를 잡을 때는 정말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이 좀 학생부에 잘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되지 않던 스토리텔링을 그 자기소개서에서 대신해서 해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 아마 그런 스토리텔링을 학생부 자체에서 진행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학생부 관리에 대한 내용의 니즈가 상당히 더 증가를 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질문이 올라올 기미가 별로 없어 보여서. 대표님, 그럼 제가 몇 개만 먼저 다른 네. 본인 질문 동안 3개만 여쭤볼게요. 저도 평소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네네. 그 마지막에 이제 창업 관련된 거를 이제 약간 뭐 새 정부 그 국정과제 관련해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네. 이게 이제 제 기억에는 그 2010년대 초반까지 네. 주로 이제 전사고 애들이 이제 경영 가려는 애들이 막 창업 동아리 막 하고 막 뭐 그때 벤처 막 해서 이런 거 했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그래서 막 네네. 특허 막 따는 애들도 있었고 특기자 전형 있을 때니까 네네. 그럼 또 약간 트렌드가 다시 온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랑 좀 뭔가 다른 게 있을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수의 아이들이 고스펙으로 뭐 특허까지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흐름들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고 그게 이제 그 되게 좀 소수의 아이들에게 특혜처럼 내지는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확대돼서 훨씬 더 많은 형태의 보편적인 모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교과목 중에서도 이제 창의 경영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정보 과목이 새로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따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소프트웨어와 생활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특성화고 그러니까 전문교과 2 과목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에서만 개설이 됐는데 인문계에서 그 과목들을 개설하는 경우가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추이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떤 창업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과거와는 달리 되게 오픈된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제도적으로 볼 때 뭐 메이크업 문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청소년 비주쿨이라든지 상당히 양성화된 형태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컨설팅을 통해서 소수의 학생들만 그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공식적으로 이제 창업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보편화될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창업 자체를 했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창업 패턴 자체도 그렇고 인공지능이라는 그런 기술도 그렇고 예전에는 IT를 한다라고 하면 컴퓨터공학과를 나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고 내지는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각 분야의 도메인 전문가들이 AI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워가지고 파이썬을 배워가지고 본인의 분야의 데이터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창업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창업보다는 본인이 뭘 할 거냐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사업화를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창업의 어떤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질 거고 그 패턴 자체가 예전처럼 그렇게 막 동일할 거냐 그것보다는 좀 더 보편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코로나 어플 개발하는 아이들 이제 사례 네. 언급해 주셨는데 근데 네. 이제 이 결국 생기부에 기재가 돼야지 뭐 입시에 쓰임새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친구들은 이제 생기부에 그게 기재가 됐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런 걸 한다고 해도 결국 뭐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정도 아니면 결국 대입이 직접적으로 도움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학생부에 이거 기재가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 요령의 문제인 것 같은데 뭐냐면 중학생 학생부에는 분명히 기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학생들이 뭐 컴퓨터 동아리를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세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 정보 과목들 이런 거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기재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제 할 수 있는 요령을 갖다가 살짝 제가 예측을 해보면은요, 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프로그램 동아리를 하면서 그런 식의 멘트가 들어가는 거죠. 기존에 만들었던 코로나 나우라고 하는 사이트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추진하고, 요 멘트가 딱 들어가면은 이 학생들이 코로나 나우를 만들었던 그 학생들이구나. 이 부분이 딱 티가 나기 때문에 그거는 요령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업데이트하는 그래서 것처럼. 충분히 연결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그 연장선에서 오늘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주로 말씀 주신 게 세특이잖아요. 근데 네네. 저도 세특 설명회를 하면 제일 많이 네. 받는 질문이 뭐냐면 네. 담당 선생님이 안 써주신대요. 이제는 우리 학교는 분위기가 그런 거 써주는 네. 분위기가 아닌 이런 식의 반응들을 많이 보이세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수행평가 주제 잡을 때 이렇게 잡으시라는 거예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혹시 또 네. 대표님 또 나름대로 팁이 있으시면 좀 공유를 해주시죠. 그런 탭이 저도 이제 제일 난감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부산 지역에서 이제 좀 많이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이 진짜 보수적이기도 하고 이제 광주도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그 좀 물갈이가 잘 안 되는 동네들, 그런 동네들이 보면은 좀 교육도 되게 보수적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자녀가 다니고 있다면 교육청에 민원 넣을 것 같거든요. 원래 수행평가를 지필고사로 치면 안 돼요. 교육청 지침이.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고 선생님들도 이제 평가의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 민원 넣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그걸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게 대입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게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지방 학생들에게는 좀 불리한, 그렇게 시행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불리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나온 수행은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수행평가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학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과목에서 받지 않지만 그래도 그걸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과목들에 최대한 본인의 어떤 팁을 넣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연관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연초에 이거 계획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이게 수행평가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를 자유로 잡아서 이렇게 해서 그냥 고스란히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라 선생님이 갑자기 책을 갖다가 한 10권 정도 리스트를 뽑아주면서 이 안에서 해라. 그런 식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은 계획 다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이제 선생님이 내주신 수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하고 그러고 나서 선생님한테 좀 사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수업 시간에 뭐 시켰을 때는 딴 거 하다가 그렇죠. 갑자기 뭐 들고 와서 이거는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야 너네는 왜 시킬 때 안 하고 이렇게 집이 쪼고 있냐 이렇게 반응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선생님이 시키는 걸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때 시키실 때 그때 정확하게 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학기 끝나고 나서 컨설팅 받으시면은 주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이런 쪽의 주제가 훨씬 좋은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면 애가 그걸 받아서 써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가요. 그러면 선생님 딱 하신 말씀이 너씨 이거 할 때는 제대로 안 하더니 왜 이제 와서 이걸 해달라 그러냐 이렇게 당연히 반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컨설팅을 받더라도 연초에 시작하기 전에 미리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DM으로도 그렇고 지금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네. 문과에서 창업을 연결한 예는 맞나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저 문과거든요. 저 문과고요. 그 다음에 저 교육 에듀테크 쪽으로 해서 자연어 분석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창업해서 정부 지원금 1억 2천 받았고 융자도 한 3억 받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또 지원금 2억 받았고 얼마 며칠 전에 1,000만 원 관악구에서 또 삥 뜯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사냥꾼은 아니고요. 저 사업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매출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문과에서 창업을 연결할 수 있는 예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심지어는 문과 출신, 경영학과 출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업은 본인이 혼자서 못 해요.
그러니까 기술 창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섭외해서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대표님 중에 한 분은 그 안질환,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요, 안과 진단만 받으면은 충분히 치료를 해서 괜찮게 될 수 있는데 그걸 방치해가지고 실명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기업들의 스폰을 받아서 내지는 그 국가마다 보면 OECD 국가들은 의무적으로 뭐 GDP의 몇 퍼센트를 이제 개도국 지원에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하는 단체가 이제 코이카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받아가지고 아프리카에 이제 그런 걸 지원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쪽 현지 사정이 이제 의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 간호조무사 하듯이 의료조무사가 있어요. 의사는 아닌데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게 핸드폰에 꽂아, 휴대폰에 꽂아서 그걸 검진할 수 있는 그런 툴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그걸 갖다 팔겠다. 이런 사업을 만드시는 그 대표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수익 사업으로는 상당히 좀 힘들 거고요. 그래서 그냥 좀 사회기여 사업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아마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문과에서 창업 연결할 수 있는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상경 경영 계통도 사실은 문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나 이런 쪽도 가능할 거고요. 그러니까 토스 같은 경우에도 되게 심플해요. 돈 전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맥락을 가지고 금융공학 붙이고 뭐 붙이고 뭐 붙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내지는 뭐 예전에 정말 사기성 짙은 내용으로 거의 매장당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애드라떼라고 그러니까 광고를 계속 보면은 커피 한 잔을 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아이디어는 신박한데 결과적으로 되게 나쁜 결과로 마무리가 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문과에서 창업 연결할 수 있는 사례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DM으로 들어왔네요. 환경이나 기후변화 세특 보고서 참고할 만한 아이템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환경이나 기후변화 세특 보고서 좀 더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긴 한데 제가 이거 많이 해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뭐 그런 탄소 부분들이 배출권 거래제 같은 거 하면 되겠죠. 네, 뭐 탄소 거래제는 워낙에 또 많이 하는 부분들이고 저는 좀 공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거 환경 오염이나 이런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실제로 이제 환경이나 기후 변화에 있어서 이제 뭐 아마존의 밀림을 갖다 뭐 싹 밀어버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영향력을 주는 측면들도 없잖아 있죠. 그다음에 뭐 생태계 파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개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공학적으로 볼 때 이제 환경 뭐그 오염물질 이제 감소 장치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좀 화학이나 이런 부분과 엮어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가 안 오는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서 이제 인공 강우를 뿌리는 그런 어떤 기술을 개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과 함께해서 이것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막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막화를 막기 위한 부분들 아니면 토양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막화의 원인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오히려 구체적인 답변이 좀 힘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창의 기술 경영 혹은 기술 경영 쪽 지원 시에 실제 창업 동아리 혹은 창업 경영에 꼭 창업한 경험이 있을까요? 없다면 어떤 활동이 도움이 될까요? 일단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면은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도 안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창의 기술 경영이나 이런 쪽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특기자 같은 경우 5등급도 붙어서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코딩이나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쪽 말로는 많이 해요. 인공지능 책도 많이 봐요. 근데 실제로 파이썬을 쓸 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파이썬 배우는 거 한 달이면 배우거든요. 그리고 머리 좋은 애들은 그거 활용해서 이것저것 잘 써요 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본인이 직접 필드에서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창의기술 경영, 기술 경영 쪽 지원 시에 창업 동아리를 꼭 참가할 필요도 없고 창업 경진대에 꼭 참가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확실히 참가를 해두면 월등히 유리한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어떤 활동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단순하게 경영적인 부분만 있어서도 안 되고 창의만 있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패턴 자체가 이제 융합형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 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인문 예체능, 인문학적인 소양과 그다음에 기술공학적인 내용들이 좀 결합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수행하는 건 물론 기술자, 이과의 그 어떤 전형적인 개발자들이 그걸 할 거고 대신에 이걸 기획하는 단계에 있어서 기술을 전혀 모르고 경영학적 지식만 가지고 이것을 상품 기획을 하고 서비스 기획하기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과, 이과 성향이 조금 달리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간에 공통적으로 볼 때는 기술에 관한 내용들을 충분히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과라고 해서 막 과학을 갖다가 거의 버리듯이 하고 그 이과라고 해서 뭐 사회를 버리듯이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두 개를 융합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창의 기술 경영 뭐 제가 최근까지는 아닌데 좀 봤던 내용 중에서 그냥 좀 눈길을 끌었던 게 그 어벤져스 아니고 뭐죠? 그 아이언맨?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그 손 모양 같은 터미네이터 손 모양 같은 그런 장치를 만든 분을 봤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데모데이에서 시연도 하셨는데 그것을 딱 키워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게 VR과 연동이 돼서 실제 그 게임처럼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동업계를 평정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창의적인 그런 신박한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어떤 부분들, 뭐 우버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불법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신박하고 혁신적인 아이템이기는 하죠.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 저는 일단 데이터 분석을 가장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특히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키트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RC차 뭐 자동주행 키트 뭐 이런 거 사서 일단 직접 만들어 보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거 제대로 만들어 보지도 않고 지가 자율주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 학종이나 특기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주영 회장의 그 정신이 필요해요. 해봤어? 요겁니다. 해보지도 않아놓고는 뭐 이게 어렵네 쉽네 그 다음에 이걸 접근을 해봤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실제로 한번 몸으로서 한번 경험해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질문은 더 안 들어오고 있어서 일단 네. 대표님께 뭔가 이제 문의를 드리려면 지금 보이는 요 번호로 연락을 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여기 있는 번호,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카톡도 잡설이라고 이제 검색하시면은 충분히 뭐 등장하기도 하고요. 김원진 쌤하고는 이것저것 협업하는 게 많아서 선생님께 문의를 하셔도 아마 될 것 네, 뭐 같습니다. 또 저한테 연락 주셔도 또 전달해 드릴 네. 거고요. 그리고 뭐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일단 좀 그 지식팩토리의 임 대표님 모시고 오늘 좀 콜라보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 하나만 다른 질문 더 없으신가요? 혹시 없으시면 슬슬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